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독서를 사람들이,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독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예, 그리고, 엄청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전공 분야 뭐에 대한 책들은 읽지만 그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공학자라면 공학을 한다거나 뭐 무슨 대학 교수이거나 뭐 의사라고 해도 그 외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저 사람은 참 폭넓게 많은 거를 알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벌써 말하는 말투나 아니면 이 생각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게 딱 보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평소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든 다른 분야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그 자세가 보이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뭐 독서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독서광, 일단 독서를 통해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쭉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책의 그 절대 다수가 이제 번역서에 속하는데 이 번역서 자체가 일본에서 너무 중역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이제 성장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 영어도 짧고 그리고 그 서양 지식이 뭔지도 잘 판단도 안 되는 상태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 공부를 일본어를 바탕으로 해서 어, 서양 서적을 일본에서 한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지식의 굶주린 사회였기 때문에 책을 내놓으면 많이 팔렸죠. 그래서 그때 썼던 그 번역서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고, 그거를 새로 번역을 하는 것보단 그냥 출판사에서는 뭐 그때 했던 거 그냥 조금 뭐 용어만 좀 바꿔가지고 다시 내놓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일제시대 때 공부하셨던 분들이 일본어를 번역하면서 나왔던 배웠던 그 이상한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게 정착이 돼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해석이 안 되는 한글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뭐 오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성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뭔가 깨달음 뭐 무슨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력, 예. 이해하는 능력, 뭐 이해력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오성 이러니까 그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의 문투를 베꼈을 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 사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좁은 편견이나 그 편협한 생각으로 번역을 했던 그걸 그대로 아직도 지금 번역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그 흡수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이 한글이 그
새로운 번역가들이 서양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새롭게 단어도 바꾸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때 썼던 용어를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뒤바꿔서 하자니 또 그렇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서양에서 이렇게 지금 유학을 갔다 오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번역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학문을 하신 분들이지 번역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한글 문체가 비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그 번역을 하는 게 하나의 업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문은 한 분이 하신 분이 하시고 원래는 이제 이런 전문 번역가들이 이제 양성이 돼서 그분들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그 전문적인 뭐 철학 영역, 독일 철학이면 독일 철학, 뭐 영국 철학이면 영국 철학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그 평생 그 분야만 이게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전문 번역가들이 이 최대한 대중과의 그 이해를 쉽게 돕는 그런 거를 하면서 한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번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번역도 교수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장 자체가 비문과 난문이 막 섞여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일본어의 어투가 막 섞여 있고 자체도 일본에서 정립된 용어를 갖다 쓰고 하니까 이 대중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수많은 뭐 서양 역사, 철학 뭐 이런 거는 이제 대중들이 사실은 그냥 귀로는 들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이. 뭐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노골적인 이제 그 검열의 시대가 있었죠. 뭐 지금도 뭐 그게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스의 저작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당시에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마름마름 번역을 했지만 그게 정식으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온 책도 많지가 않고 그나마 이제 자본론에 대한 책이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됐지만 지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외에 이제 막스에 대한 책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냐 찾으면 별로 없어요. 번역된 것도 없고 이제 출판도 잘 안 됩니다. 뭐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나 본데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 뭐의 책들을 읽으려면 필수적으로 막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서양 현대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또 막히죠. 뭐 헤겔이나 칸트는 제대로 번역이 됐냐? 뭐 원래 이 독일 철학이 이제 문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번역도 잘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해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쉬운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서양에는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유튜브도 있겠고 뭐 무슨 그렇지만 이제 서양 애들은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접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서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있으니 모르면은 참고서를 봐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알 수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은 이제 영어권이나 이제 서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철학 서적에 대한 거를 평생 이제 대중들에게 설명 소개시켜 주는 거를 본인의 직업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아무리 독서를 한다 한들 그런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서양 서적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서양인들의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쭉 자기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어떤 책들을 번역해서 읽는다 한들 그게 왜 나왔는지는 사실 알 수도 없고 또 서양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 철학적인 바탕도 있고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역사 말고 서양의 그 복잡 다단한
근대 역사부터 해서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한문으로 돼 있는 중국 고대의 서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이제 기독교는 그나마 이제 열심히 이제 어떤 책들을 번역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불교는 책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런 책들을 찾기도 힘들고 찾았다 한들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장벽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한국이 특히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제 인문학 쪽 말고 이제 공학이나 이학, 이과학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는 또 특히 더 심합니다. 자기가 대학에 가서 그 분야를 이제 석박사까지 전공을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쭉 무슨 책들이나 흐름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전공 서적이 있는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공 서적을 딱 넘어가는 순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수학이나 리만 가설 뭐 아니면은 뭐 함수 해석학 뭐 이런 거를 교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하겠죠. 또 거꾸로 수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가서 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좀 쌓아서 교양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그나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사람들, 그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하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물리학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게 뭐 이런 수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기본 해석에 대한 뭐 코펜하겐 해석부터 해서 뭐 이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나마 아니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라든지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본 유튜브에서 있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고 얽힘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전 되게 신기합니다. 그거는 진짜 그 물리학 세계에서도 이 소수의 사람들만 그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막 별로 물리학자들도 관심을 안 갖던 거 주제였거든요.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게 있으나, 그게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고 일단 닥치고 계산. 뭐 이렇게 하던 거였는데,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봐요. 그렇지만 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도 이 양자역학 해석에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분야만 해도 뭐 책이 막 두꺼운 책으로 뭐 수백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 미로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의 해석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내가 교양으로 알고 싶다?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을 했어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란 게 지금 보면 이공계에는 특히 더 심한데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막 쳐져 있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정수론을 하는 수학자가 이제 미분기하학을 하겠다? 그럼 같이 그걸 알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장벽이 잔뜩 쳐져 있는 데다가 우리는 또 한글이라는 한계도 있고 번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중들이 그 독서를 통해 지식인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럼 우리 한국 문학 열심히 공부하면 어떨까요?
예,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 거를 해야죠. 그죠? 한국 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읽어서 거기에서 어떤 교양을 쌓는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그 능력이나 전통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배 문학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그 열심히 그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문장, 그 소설적인 주제, 뭐 이런 것이 있고, 그거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독서를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나로 가면, 세계 문학의 흐름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한정된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 의식이 과연 이 세계적인 주제 의식과 통하냐? 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문학의 고민거리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강 작가 같은 이제 작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또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의 문학 주제, 지금의 문학의 가장 어떤 커다란 주제는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인간성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걸 뛰어넘은 일종의 보통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그거를 소화하기가 한국 작가들은 힘듭니다. 네, 쉽지가 않죠.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말로 떠들 수는 있지만 그게 몸으로 체화가 되고 고민이 돼서 하나의 문학으로 나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에서? 그것도 또 굉장히 큰 그 벽이 이렇게 세계와 한국 간의 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우리도. 예. 뭐 우리가 이걸 갖고 과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뭐 여러 지식을 흡수해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사실은 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냐? 독서 해봤자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 책 안 읽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살 수는 없어서 사람들은 이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제가 봐도 읽은 책 몇 권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읽은 책을 뭐 두세 번 뭐 읽은 적도 없고,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네,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저는 독서를 별로 안 했거든요. 많이 안 했습니다. 네, 독서에 미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독서 자체에 이렇게 막 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람이 되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늘 평생 하던 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독서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과연 독서라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은 독서를 왜 하냐?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고 싶어서. 예, 자기 과시. 예. 나 책 읽었어. 나 이런 것도 알아. 근데 그런 어떤 허영심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예. 왜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책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수백 권의 책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운다 한들 그걸 갖고 떠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읽은 책보다 이 세상에는 수만 배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들어 봤자 어떤 책, 귀로 들은 풍언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독서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나 있어 보이려고 독서를 해봤자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국의 어떤 뭐 당나라 시대의 연예책을 엄청 읽어가지고 조금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중국 근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죠.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독서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웃음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과시나 있어 보이려고 하는 독서는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가 하루 24시간 책만 죽어라고 읽어가지고 엄청 읽어. 그래봤자 여러분이 읽은 책은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의 만 분의 1도 안 돼요. 사람이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이 뭐 평생 읽어봤자 만 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근데 서점에나 어떤 도서관에 나와 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만 권이 아니죠. 예. 10만, 뭐 20만, 뭐 30만, 뭐 세상에 나오는 책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학업 성취와 승진, 사회생활을 위해. 그거는 이제 독서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그냥 습득한다 정도니까 이거는 독서라고 할 수 없죠. 또 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여기 지적인인데 지적이라고 했었는데 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근데 지적이란 게 뭘까요? 네. 우리가 역사를 많이 알면 뭐 중국사를 많이 알면 지적인가요? 그럼 왜 일본사에 대한 무식하면 되나요? 뭐 세계사는 많이 알지만 세계 경제사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지적인 인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적인 인간과 아닌 인간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이 인문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저만큼 뭐 인문학 많이 하시는 분이 아무리 떠들고 인공지능에 얘기해봤자 저것처럼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인공지능만 가지고서 자료 찾고 공부하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것도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나 있어 보이고 싶다, 지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다 불가능한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독서를 할 수도 없고 달성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몇 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에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그나마 살아남은 거고, 현대에 나와 있는 책도 10년만 지나면 이 사람이 좀 과장된 주장을 했다 해서 다시는 안 보는 되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과연 10년 후에 다시 찾는 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때 허풍을 쳤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 뻥이었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읽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우리가 그 지식을 그대로 갖고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쉬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는, 제겔치가 이제 경영의 신이었어요. 네. 그 지휘의 제겔치 있죠? 네. 그래서 막 우리 임원분들, 저기 사장님들이 막 제겔치에 열광을 해가지고 막 재결 책을 팀장들한테 막 나눠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난렸어요. 재결치가 엄청난 사람이고 뭐 경영의 신이고 막
그래서 재결치 자서전도 막 팔리고 막 그랬죠. 또 예전에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가 있을 때도 막 장군님이 그거 보라고 또 주기도 했어요. 자, 지금 지인은 파산했습니다. 지인은 파산했나요? 그래서 지인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게 다 재결치 때 시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재결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드러났거든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죽기 전에 한번 파산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럼 30년 전에 우리가 열심히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독서를 잘해서 성장했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떠든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어차피 그 지식은 시대가 지나면 사과의 곰팡이가 펴서 썩듯이 그 지식은 썩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만 권의 책을 읽었다 한들, 죽기 전에 보면 그런 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독서를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는 중요하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읽으면 뭐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어요. 독서를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독서를 대체하는,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서 계속 성장하는 건 필요하지 독서 자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게 문제인데 꼭 그럼 지식이 지금 독서를 통해서만 습득이 되냐? 근데 시대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서가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에센스만 딱 추출해가지고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AI가 알려주는 지식의 원본을 찾아서 읽어야만 우리가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니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너 니체 읽어봤어? 니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악의 저편 읽었는데요. 그러면 야, 너 니체 다 읽어야지. 그거 독일어로 읽었어? 아니요. 한국어로 읽어서 네가 니체를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 잘못된 생각이야. 독일어로 읽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니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독일어 원본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이게 순혈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순수 정통파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순수 책파라고 해야 되나? 꼭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서 내가 그걸 읽어야지만 내가 그 지식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것도 원문으로, 영어 말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네. 근데 그거는 학자들끼리 하시는 얘기고요. 학자들이 논문 쓸 때 그 원본을 읽지 않고 그 번역본을 읽고서 논문 썼다는 건 그 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학자는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니체의 책을 원문으로 읽거나 뭐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영어나 독일어판 둘 다 비교해 가면서 읽거나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본을 찾아서 원본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 얘기대로 일본어로 써 있기 때문에 원본을 왜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원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왜 비트겐슈타인이나 니체의 원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알면요.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알아서 뭐 하는데요? 네. 네.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똑같은 얘기 다시 돌아가는데 지적인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내가 원본을 읽어서 나 이 책 알아 라고 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는 목적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니체를 알고 싶은 게 실제 목적인가요? 내가 쇼펜하우어를 알고 칸트를 알고 싶은 거는 그 칸트 자체의 책을 내가 알아서 칸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원문을 찾아서 그 독일어의 단어의 의미를 갖고, 네? 내가 그러려면 차라리 독일 유학을 가시죠. 네, 독일 유학 가서 칸트 전공을 하지. 그러니까 독서나 지식을 얻는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목적의 일부로서 하위 어떤 목표로서 독서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칸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독서를 위한 독서나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AI 시대에는 딱 에센스만 딱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칸트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그거와 예를 들어서 그거의 소수파 의견들을 나열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우리에는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원래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텍스트는 결국 해석의 문제니까 칸트가 원래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해석에 전통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년 동안 칸트에 대해서 해석을 했더니 칸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책에 쓰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한테 물어보면 칸트의 예를 들어서 오성, 오성이라는 의미나 뭐 이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수많은 200년 동안 철학자들이 합의해 오거나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관점은 이거예요. 라고 해서 딱 알려주고 소수파 의견 알려주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죠, 우리한테. 그 정도면은 우리한테 충분해요. 그걸 갖고 또 지적인 과식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럼 내 삶의 어떤 목적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독서를 해서 나 칸트 읽었어 라는 게 목적이 이제는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지식은 AI를 통해서 단지 5분 만에 딱 들어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겠다는 건 안 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독서로 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지식을 그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독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가? 독서 외의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훨씬 빠르다면 다시 이거를 내가 뭐 AI를 통해서 빨리 흡수해가지고 또 어떤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시대에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서를 왜 하냐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나는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습득해서 내 몸의 일부로 삼는 거죠. 내 몸의 하나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거가 어떤 독서의 목적인 거죠. 어려운 말 같지만 별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을 이제 계속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아침마다 뭐 관련된 논문 자료 계속 하루 종일 습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의 어떤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 그런 논리 체계, 인공지능만의 독특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이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달리기에 맞춘 몸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알고리즘과 논리 체계에 맞는 몸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고 그럴까? 습득이나 체화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몸이 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골프를 치면 골프를 잘 치는 몸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을 잘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몸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운동도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계속 몸에서 그 해낼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몸으로 점점 성장하고 건축이 되는. 건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치 벽돌을 쌓듯이 내가 어렸을 때는 연필로 받아쓰기를 하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몸이었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몸이었다가 대학 가서는 이제 미적분이나 어떤 수리 물리학을 할 수 있는 몸이었다가 조금 더 가면 이제 C 프로그램이나 C++를 할 수 있는 몸이었다가 이제 조금 더 가면 하스켈도 할 수 있고 자바도 할 수 있고 그런 몸이었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몸. 그래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몸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몸이 이제 일종의 건축물처럼 크게 이제 몸이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작은 집이었다가 이제 점점 큰 집으로 자라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이란 거는 결국 몸 만들기. 그게 이제 몸의 일부로 흡수돼서 하나의 몸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저는 지식의 목적이라고. 이거를 단지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든지, 이걸 통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과시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독서는 왜 해야 합니까? 지식은 왜 습득합니까? 라는 거와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독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에 대한 뭐 역사책을 읽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열심히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동안에 이제 100m 달리기에 관련된 수많은 스포츠 과학이나 뭐 역사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m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을 훈련시켜서 내 몸을 이렇게 그 체계, 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체계에 맞춰서 내 몸을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내가 그거의 선수가 되어가는 그런 거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칸트를 얘기 들었으니까 칸트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제가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체계는 알고 있고 한번 쭉 이제 뭐 읽었다고 하긴 좀 창피하죠. 네, 읽은 건 아니고 그 체계나 그 개념들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다면 뭐 하면 뭐 합니까? 제가 그 칸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갖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칸트의 이제 책을 쭉 읽어 보니까 핵심적인 게 이제 들어오더라고. 거기에 종합이란 말이 있어요, 종합. 예.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뭐 오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이라든지 뭐 오성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능력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감각기관에 나오는 감각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이제 칸트는 이제 종합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그런지는 모릅니다. 네.
또 이제 철학자들이 따지고 들어가서 너 말 틀렸어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종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은 능력인데, 그럼 그건 계속 얘기 들으면 지만 몸의 얘기죠. 결국 이성이나 또 두뇌가 종합하는 게 아니,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일종의 어떤 그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수많은 감각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합이란 건 일종의 결국 최종적으로 몸이잖아요. 내가 살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습득해서 그거를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종합. 그 몸의 종합이 필요한 거지. 칸트는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지식 체계를 정리하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종합이란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몸 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거를 다 모아서 내 몸을 만드는 거. 예. 그게 더 확대된 몸의 종합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삶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걸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체계, 나만의 어떤 몸, 이런 걸 만드는 게 하나의 나의 종합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종합이란 개념을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칸트를 이제 어떤 비판, 내 나름대로 이제 소화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몸 만들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이제 소설 쓰기를 하면서 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 소설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걸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은 인공지능 쪽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도 들어가면 시계열 분석부터 해서 뭐 비전, 뭐 LLM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분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하나로 종합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요번 프로젝트에는 시계열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고, 다음에는 뭐 비전을 한다고 치죠. 근데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하나의 체계 안에도 또 수많은 것들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내 안에 소화를 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과연 이 회사를 어느 날 나갔을 때, 내가 난 인공지능을 이 정도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려면 내가 프로젝트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거 했다는 수많은 뭐 증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라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회사를 가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시계열 분석부터 해서 LLM과 이런 거에서 종합적인 어떤 그거를 몸에 체득을 하고 체계를 잡지 않으면 내가 했던 일은 일뿐이고 그게 내 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는데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다음에 또 주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일을 주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 몸이 한마디로 선수로서 몸이 돼 있냐. 이게 나한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시계열이면 시계열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과 어떤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LLM하고 같은 틀로 해서 묶어낼 수 있냐. 안 그러면은 분열돼 가지고 LLM은 LLM, 시계열은 시계열 따로 돌게 되면 그러면 헷갈리죠.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문제는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해도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내 한마디로 체계를 갖고 있고 내가 몸이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몸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몇 년 지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구닥다리가 돼요. 그 지식이나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그걸 해봤다고 해서 이번에도 할 수 있으면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의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네스트가 몸은 새로운 것에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게 사는데도 중요하고 또 이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도 저한테 중요했고 계속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고 지금은 또 내 몸이 이것저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몸의 목적인 거죠. 몸은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몸이 될 것이냐.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죽어서 뭘 남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내 몸이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나 지식 습득은 이제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지식 습득을 독서를 통해서 안 하면 부끄러운 거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사과를 먹는데 농사를 직접 지어서 사과를 따먹어야 안 부끄러운 건가요? 네. 그냥 사과 사 먹으면 되죠. 네.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5분이면 답해주면 그게 사실 틀린 답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식을 습득해서 먹고 소화해서 그걸 가지고 내 몸을 만들어내면 충분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사례를 들어보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사례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저는 블랙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 했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물리학과를 나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부끄럽죠. 뭐 양자역학은 배웠지만 양자역학과의 또 물리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혀 모른다는 거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 안 가르쳐줘서 혼자 사실은 이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뭐 하긴 했는데 이걸 내가 왜 하는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소설의 소재로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써먹고 있는데 몸의 일부로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의 벽돌로 내가 그동안 했던 것과 연관을 지어서 내가 이것에 어떤 그 블랙홀이라는 걸 했다는 거는 아름답게 내 몸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자본론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이제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이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지식인으로서 뭐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래야 돼요. 라고 죽기 전에 말해야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19세기로 돌아가서 그때 막스와 그 당시의 경제학자들, 사람들은 왜 그때 고민을 했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저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가치가 있겠다. 요거는 저의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소설 쓰기는 저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수많은 저의 행위들 하나로 종합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뭐 아니면 철학, 뭐 물리학, 인공지능 이런 게 다 융합이 돼가지고 소설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도스토옙스키 얘기도 있고 무신론 얘기, 뭐 유신론 얘기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이미 저기 뭐 이 시대는 끝났고 이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행동 규범, 새로운 경제 체계 뭐 이런 것은 무엇이 돼야 할까? 이런 걸 나 나름대로는 한번 소설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수많이 했던 일들과 그때 고민했던 것들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절실한 활동입니다. 인공지능 같으면은,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그냥 재미로 넣은 거, 소설, SF 소설, 미래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소설의 하나의 어떤 소재로 넣었는데,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제 점점 더 절박해진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한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인간을 넘어서가 뭐가 있냐, 인간 너머에는 뭐가 있냐, 뭐 이런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단순히 그냥 무슨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인식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 써먹어야지 공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은 추론을 하는 존재고 인간은 인식을 하는 존재라는 철학적인 어떤 논의들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인간은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재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재정의라고 인공지능을 생각해요. 심지어는 사회에 대한 재정의도 돼요. 잘 보시면 인공지능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암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전수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에는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인공지능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가 돼서 재평가가 되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 생각을 심화시켜주고 영감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 쓰기에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저한테는 가치 있는 활동인 거죠. 네, 물론 인공지능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엄청 공학적으로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인간 너머의 인간 너머의 그 무엇이거든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 동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새로운 어떤 사회나 새로운 어떤 활동? 예, 인간의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체계, 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걸 암시한다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건 단지 밥 먹고 사는 거 외에 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이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절박하고 절실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지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영양분으로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블랙홀은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어떤 의미가 과연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는 재밌는데 그게 과연 내 몸의 일부로 완전히 하나의 내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이게 과연 절박한 어떤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파보니까 그렇게 연결성이 보여요. 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게 딱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걸 꼭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절박함이 있으면 마구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놓쳐요. 예, 엄청 놓칩니다. 손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란 건 내가 절박하면은 마구 찾아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쏙쏙쏙쏙 흡수를 해가지고 단 며칠만 해도 그냥 1년 했던 거를 습득해서 팍팍 잘하기도 하는데 그 절박한 이유가 없으면 자꾸 손이 안 가게 되고 시간이 그쪽에 투입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식이란 게 그거 몸 만들기의 영양분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고 그 몸은 뭔가가 절실하고 뭔가가 굉장히 절실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식이란 거는 뭐 1년, 2년, 10년 했던 것도 단 1시간 만에 다 이렇게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별로 책을 읽지 않는다. 네, AI나 챗봇을 통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몸 안에서 종합을 해내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못한 지식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저는 독서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뭐 절박하게 독서를 막 미친 듯이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할 건 많다. 이런 거죠.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